녹화를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 뭐 생산자, 뭐 분해자, 소비자, 뭐 이렇게 중학교 때도 이제 뭐 수업을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니네들은 뭐냐? 생산자냐, 소비자냐, 분해자냐? 소비자요. 소비자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자, 그다음에 생태계에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 우리가 이제 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작용, 반작용,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 우리 주변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생태계 보존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토의할 수 있다. 뭐 등등 이 세 가지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호관계, 생물과 환경의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을 해야만이 우리 인간과 같은 소비자들도 그 생태계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인간도 그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큰 재앙이 다가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태계의 보존, 이 보존이 우리가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다. 보존을 해야 된다. 보존, 생태계 보존. 함부로 훼손하고 이름으로써 우리가 그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뭐 기후 위기도 다가오고 생태계가 어떤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파괴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했어요. 이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 생물 또는 비생물적 요인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룬 하나의 큰 체계가 생태계다.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룬 하나의 큰 체계, 이게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태계는 이제 아주 그 가장 기본 단위가 개체죠, 개체. 하나의 생명체, 개체. 그리고 이러한 개체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게 뭐지? 고라니인가? 고라니라는 하나의 개체죠. 고라니가 뭐 두 마리 이상이 됐네요. 두 마리 이상. 이걸 개체군이죠. 그래서 일정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 이 개체군은 한 종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 종으로 구성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개체군들이 이제 개체군의 무리죠. 다양한 종들. 뭐 여기 고라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독수리도 있고, 뭐 기러기도 있고, 뭐 등등 이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군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군집들이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커다란 시스템 또는 인공적인 구조물, 저수지 등을 합쳐서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들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군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 생태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 먼저 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생물적 요인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적 요인은 이처럼 크게, 이게 뭐죠? 이게 생산자라고 해요. 생산자. 그 다음에 애들을 소비자, 애들을 분해자라고 하죠. 분해자.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누죠. 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는 이제 이 식물이라든가 녹색 식물들 또는 플랑크톤이다. 플랑크톤, 뭐 해저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으로 필요한 약물을 만드는 생물, 이게 생산자죠. 생산자, 크게 녹색 식물, 뭐 플랑크톤, 또는 해저류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자기 스스로.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지. 먹어야 돼. 먹어 해치워야지. 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죠. 만들지 못해서 다른 생물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생물을 먹이로 양분을 얻는 생물이 있어. 토끼, 사슴, 여우,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들 밥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있나? 없잖아요. 그죠? 과일도 먹고 녹색 식물도 먹고 등등.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우리가 소비자다. 우리 인간을 소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최상의 소비자지. 네?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데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최상의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 버섯, 곰팡이 얘네들. 우리가 이제 다른 생물의 배설물, 우리 인간이 싸놓은 똥이나 오줌, 또는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이 분해자지. 이런 분해자가 있어야만이 또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세균,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이지. 이제 생물적 요인을 알아봤어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이러한 생물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생물적 요인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 좀 알고 갑시다. 두 개의 용어. 일조시간과 증산작용이라는 용어 좀 알고 가자. 일조시간은 뭐 구름이나 안개 등에 가리지 않고 햇빛이 실제로 내리쬐는 시간을 일조시간이에요. 일조시간이 길어야지 과일들이 풍성하게 포도당을 합성해낼 수 있죠. 가을에 내린 비 별로 좋지 않지. 우리가 곡식이라든가 과일에 좋지 않는 비가 가을에 내린 비죠. 그래서 가을에 내린 비를 뭐 좀 속된 말로 똥비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일조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일조 시간이 짧으면 곡식들 과일들이 연글지를 못하지. 자, 두 번째 용어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증산작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잎의 기공을 통해서 물을 증발하는 것, 이걸 이제 증산작용이라고 하지. 물을 계속해서 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흡수하고 다시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잎이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이제 발달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지되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상호 관계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숲에 빛이 잘 들고 이 빛이 있잖아요. 빛은 뭐지? 비생물적 요인이죠. 토양도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래서 빛이 잘 들고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 빛이라는 비생물적 요인들이 풍부하면 식물은 생물적 요인이죠. 생물적 요인이 잘 자라죠. 그죠? 빛, 비생물적 요인, 토양, 비생물적 요인, 식물, 생물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영어 또 좀 알고 갑시다. 생육이 뭐냐? 생물이 나서 자라는 것을 생육이라고 해요. 생육. 또 하나의 용어, 건생식물 좀 알고 갑시다. 건생식물은 건조한 토양이나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건생식물이라고 해요. 건조한 토양이나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건생식물. 건생식물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렇죠. 선인장이 있어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선인장 같은 식물이 건생식물의 대표적인 예다. 자, 참고로 이제 사막 나왔으니까 사막. 데저트인가 디저트인가? 디저트요? 디저트는 그냥 음식이잖아. 데저트인가? 이 사막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죠? 낙타가 있죠. 낙타.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 낙타는 한번 읽어볼게요. 낙타는 한 번에 30갤런, 약 114리터를 30갤런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1갤런이 몇 리터인지는 나오겠죠. 물을 마셔 체내에 저장할 수 있대요. 이야, 114리터의 물을 마셔서 체내에 저장할 수 있대요. 114리터면 뭐 그렇게 크게 큰 건 아니죠, 그죠? 114리터 크네, 엄청 크네, 그죠? 114리터. 페트병 하나가 몇 밀리리터죠? 2리터죠, 2리터니까 그거에 50배? 114리터의 물을 체내에 저장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낙타의 배설물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건조하며 또 콩팥, 신장은 체내 수분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수분도 배출하는 수분이죠, 수분. 소량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물이 몸속에 이제 많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 낙타가 더운 사막에서도 우리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몸속에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저장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더운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낙타다. 낙타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인.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걸 쓰시오. 나와 있네요. 확인 문제. 자,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 확인 문제 있고요. 비생물적 요인. 라이트, 템퍼레이처, 워터, 소일, 에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자, 공기는 어디에 이용되냐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 공기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겠죠. 공기의 주성분은 물론 질소고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질소야. 1순위. 공기 중에 2순위가 뭐지? 공기 중에 1순위는 질소. 공기 중에 2순위, 2위가 누구지?
2위. O2 산소죠? 3위가 뭔지 아십니까? 3위. 3위가 이산화탄소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예? 공기 중에 두 번째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요. 공기 중에 세 번째인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고. 예? 아마 이산화탄소가 질소가 한 80%, 산소가 한 20%.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중에 0. 몇 퍼센트, 0.03인가? 그게 이산화탄소. 그 0.03%가 이산화탄소인데, 요 산소는 20%고요. 거의. 근데 이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이 크죠.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대요. 우리가 뇌에 뱉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돼서 포도당을 만들어낸대요. 광합성 반응. 광합성 식물의 녹색 식물의 광합성 화학 반응 좀 애워주고 있으면 좋겠어요. 녹색 식물의 광합성 반응을 쓰시오 하면 쓸 수 있겠나? 녹색 식물의 광합성 반응 쓸 수 있어야 돼. 6배 CO2, 6배 H2O, C6, H12, O6 플러스 6배 O2 쓸 수 있어야 되겠어. 광합성 하지 않으면 아마 산소가 엄청 부족할 거야. 왜? 광합성을 통해서 이 브라질의 아마존 그 숲에서 또는 이 마우산의 많은 녹색 식물들이 산소를 생산해내잖아. 그 산소를 우리 인간들이 들여 마시면서 생활해 가고 있죠. 참 녹색 식물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녹색 식물 막 함부로 발로 밟고 너 뒤져라 하면서 낫으로 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혈액 속에 적혈구 수가 많대요. 적혈구 하는 역할이 뭐지? 우리 이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 운반이죠. 산소를 운반해서 뇌까지 조직세포까지 쫙쫙 운반해준대요. 이 적혈구가. 우리 혈관이 엄청나게 길대요. 모세혈관까지 합치면 우리 혈관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그 혈관 속으로 적혈구들이 싹 흘러다니면서 각각의 세포에 이 산소를 운반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생명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활해 나갈 수 있다. 공기는 비생물적 요인이죠. 인간은 생물적 요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공기와 인간과의 상호작용. 그게 이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인간은 CO2를 내뱉으죠. 그러면 CO2는 공기 중에 일부 성분이잖아. 그러면 이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상호관계. 뭐 이런 것이죠. 아까 비생물적 요인이 뭐가 있었는가 잘 보시고 생물적 요인이 뭐가 있었는가를 잘 보셔야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 작용 반작용, 즉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언더스탠드? 자, 이제 빛과 생물이야. 자, 이 빛은 비생물적 요인이죠. 생물은 뭐 동물, 식물을 생물이라고 그러잖아. 동물, 식물을 생물이라고 그러잖아. 동물, 식물은 생물적 요인이죠. 그래서 자,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은 식물의 잎이 두껍대요. 그리고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잎은 얇고 넓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실래요? 강한 빛을 받는 그 잎은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나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얇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죠?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광합성은 엽록체. 엽록소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안 돼요. 엽록소는 그냥 일반적인 그 색소 이름이죠.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빛은 생물의 몸 형태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해수면에는 녹조류가 많이 자라요. 녹조류가 자라고 있고, 바다의 깊은 에는 홍조류들이, 여기 홍조류죠. 홍조류. 이거 홍조류. 그다음에 중간에 갈조류. 그다음에 녹조류.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대요. 그래서 파장이 긴 적색광은 얕은 바다까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얕은 바다까지 투과를 하고,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깊은 바다까지 도달한대요.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깊은 바다까지 도달해. 이 청색광을 이용하는 식물은 홍조류야. 그 다음에 적색광을 이용하는 식물은 녹조류죠. 녹조류. 적색광은 얕은 바다까지 들어가. 청색광은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 청색광을 이용한 식물은 홍조류, 적색광을 이용한 식물은 녹조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이 비생물적 요인인 빛이 이러한 식물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자라게 할 수 있죠. and 또 이제 이러한 아까 일조 시간 나왔죠.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봄에 또 번식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꾀꼬리나 종달새들. 이런 애들은 이제 일조 시간이 길 때 주로 번식을 많이 한대요. 또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들이 있대요. 송어나 노루 이런 애들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빛이 식물의 개화 시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예? 또 온도, 아까 이제 비생물적 요인인 온도도 있어요. 온도도 이와 같이 그 어떤 생물에 영향을 주죠. 온도도 생물에 영향을 주죠. 이 생물인 개구리에게는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 온도가 낮은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깃털이나 털이 잘 발달되어 있대요.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 두껍대요. 이건 이제 그 기온에 맞게 동물이 적응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포유류는 겨울에 먹이가 부족해 겨울잠을 자는데 기온과 관계없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동물이 이제 우리가 정원 동물인데요. 이러한 정원 동물들은 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응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온도가 낮은 지방에 사는 이 북극여우를 보실래요? 이 북극여우는 이 덩치가 커요. 그리고 귀 끝을 보시면 말단 부위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은 사막여우를 보실래요? 덩치가 작죠. 그리고 귀 좀 보세요. 귀가 엄청 크죠. 말단 부위가 작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온도도 이런 뭐 여우,
사막여우, 북극여우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된 거다. 적응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말단 부위의 그 귀와 꼬리, 이 꼬리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적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도 그 온도에 잘 적응을 하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 툰트라에 사는 털송이 풀, 입이나 코에 털이 나 있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낙엽수는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록수는 잎에 큐티클층이 있어 두꺼워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수분 유지에 필요하다. 큐티클층. 어떤 식물의 적응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도 뭡니까? 비생물적 요인이죠. 온도도 비생물적 요인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유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 온도, 빛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적응의 결과물이다. 적응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이러한 물은 뭔지요? 물은 요 비생물적 요인이죠. 이런 비생물적 요인의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장수풍뎅이라든가 도마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장수풍뎅이를 보시면 키틴질로 되어 있어. 표면이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또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닐로 덮여 있죠.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죠.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적응의 결과죠. 물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동물 또는 식물들이 적응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또 이제 식물의 적응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육상에 사는 대부분의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에서 사는 식물은 이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대신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대요. 통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라든가 수증기의 통로가 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물을 보존하기 위해 적응한 모습들이다. 내가 살아가기 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들이지. 그래야지만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고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적응의 결과들이 식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들을 잘 활용을 해서 동물이나 식물들이 몸의 형태라든가 구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또 토양과 생물,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과 그 다음에 이 생물과의 어떤 상호작용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토양은 물질과 에너지를 원활히 순환하게 해주죠. 또는 토양은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해주죠. 토양 표면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죠. 토양이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혐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 이런 것들이 생물이지. 예? 생물과 그다음 토양, 그 비생물적 요인과의 어떤 상호작용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 그다음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의 이건 생물이죠. 생물과 토양과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등등이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또 확인 문제. 빛, 온도, 물. 얘네들은 뭐지? 비생물적 요인들이 영향을 받아. 이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물이 적응한 사례를 한 가지씩 쓰시오.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이 적응한 사례를 한 가지씩 쓰래요. 그죠? 예를 들면 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식물의 옆에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요 빛이라는 비생물적 요인, 온도라는 비생물적 요인, 물이라는 비생물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생물이 적응한 사례. 물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이 적응한 사례는 조류알의 단단한 껍질 이런 것도 있고, 또 장수풍뎅이의 뭐지? 단단한 키튼질, 층 이런 것이고, 온도의 영향을 받아 생물이 적응한 사례가 뭐지? 여우,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의 차이점, 적응한 사례죠. 이거 하나 뭐 적어놓고 여기 하나 적어놓고 나중에 혹시 서술형 문제 나오면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빛, 온도, 물의 영향을 받아 생물이 적응한 사례를 한 가지씩 쓰시오 라고 하면 쓸 수 있어야 돼. 빛, 온도, 물은 비생물적 요인이고, 또 그다음에 이러한 뭐 양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잎사귀가 넓은 식물을 양엽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양엽.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어요. 울타리 조직. 두껍죠. 두꺼워. 이게 두꺼워, 깊이가. 얇고 두꺼워. 자,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물이 적응한 사례를 한 가지 쓱 쓰시오 하면 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있고 소비자 있고 분해자가 있어요. 지금 학교 숲 생태계를 이게 박스 안에 적어놓은 거죠. 이 비생물적 요인, 빛, 물, 온도, 토양과 이런 생물적 요인이 서로 작용, 뭐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작용이라면 이건 반작용이겠죠. 이걸 작용이라면 이건 또 반작용이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요,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 생산자 뭐 소나무, 쌍갈나무, 개나리, 서양민들의 산초주, 쏨박이 이런 것들이 생산자. 광합성 하죠. 광합성. 얘네들. 소비자 참새, 까치, 개미, 다람쥐. 분해자 버섯, 곰팡이. 얘네들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얘네들 서로 상호작용하죠. 얘네들 서로 상호작용하고요. 뭐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냐? 왜 보존해야만이 되는지,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생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써보자.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여가 측면에서도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그죠? 생물을 보호하는 측면, 생태적 측면에서도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숲을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의 추구를 위해 훼손하면 결국 인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거. 피톤치드는 이제 소나무나 전나무, 편백나무에서 많이 나오는 이러한 그 식물 호르몬이에요. 왜 그럼 이 식물 호르몬을 이 나무들은 생산해내느냐? 피톤치드를 왜 생산해내냐? 자기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피톤치드를 방출한대요. 근데 그 피톤치드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식물 호르몬이다. 피톤치드. 이 피톤치드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뭐 아토피도 다 나을 수 있는 아토피 질환을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토피 질환 환자들이 한 달 동안 그 편백나무 숲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싹 다 나서 버린대요. 아토피 질환 환자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있어요. 아까 했고요. 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은 뭐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겠죠.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몸에서 나타난 특징을 온도에 대한 적응과 관련지어 써보자. 이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적응의 결과로 나타난 사막여우, 비생물적 요인 온도에 대해 적응한 결과로 나타난 북극여우의 특징. 이 북극여우의 특징이 뭐지? 낮은 온도에 적응해서 몸집이 크고 말단 부위가 작아 열을 상대적으로 적게 방출해. 열이 막 많이 방출되면 추워서 죽잖아요. 그죠? 온도가 유지돼.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높은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해. 몸에 열을 많이 방출해야만이 몸의 온도가 안 올라가잖아. 그죠? 적응과 온도에 대한 적응과 관련지어 써보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 비생물적 요인인 온도에 대한 적응과 관련지어 써보자. 써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뭐 이런 거죠. 수술 해결하기. 자, 숲속의 나뭇잎은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엇갈려 배열된다. 나뭇잎이 그렇대요. 살려고. 왜? 비생물적 요인을 받아들이려고. 잘 받아들여야지. 비생물적 온도가 있어야만요. 적당한 온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집에서 젖은 빨래를 효율적으로 말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젖은 빨래를 어긋나게 널어야 되겠죠. 그죠? 햇빛을 가리지 않아 많은 양의 빨래를 효율적으로 말릴 수 있어요. 또한 빨래 건조대 봉을 나뭇가지가 달린 것처럼 봉을 엇갈리게 설치, 아래쪽까지 빛이 잘 통과하게 만들면 빨래를 효율적으로 말릴 수 있죠. 비생물적 요인인 빛이 잘 들어와서 빨래에 있는 수분을 잘 날려보내야지. 또 공기도 잘 이렇게 통해야만 되겠고. 그 뭐 이 정도 하면 그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뭐 얘기한 걸로 되고 있어요. 자, 이거 뭐 안 했네. 생물은 동물과 식물을 생물이라고 그래요. 동물과 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얘네들은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런 이 여러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그 적응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장수풍뎅이의 껍질은 무슨 층이고, 어디 툰투라 지방에 사는 그 식물은 어떻게 또 뭐 털이 잘 발달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 적응의 결과 몸집의 어떤 구조라든가 형태가 어떻게 그 나타나는가, 이런 애들을 잘 살펴봐야 돼. 애들. 이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비생물적 요인. 그래서 몸집의 구조가 달라지죠. 여러 환경에 대해 적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1번 어디 갔지? 1번. 이거 1번인가? 생태의 구성 요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생태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적어놨어요. 어떤 선생님이 적어놔서 내가 가져와 봤어요. 보실래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했대요. 그 작용의 애가 비생물적 요인 빛의 세기가 크고 온도가 높으면 식물 성장이 빠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겨울잠을 자는 그러한 동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걸 작용이라고 했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했대요. 물론 이건 작용 반작용은 서로 이제 이걸 반작용을 할 수, 이걸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식물은 생물이죠. 식물의 낙엽이 썩으면 토양을 비옥하게 하죠. 또 식물인 지렁이가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을 막 파고들죠. 막 파고들어서 지렁이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이 토양의 어떤 통기성이 발달되죠. 이것도 이제 어떤 반작용이죠. 또 생물적 요인끼리 상호작용이 되죠. 예를 들면 개구리라는 생물과 메뚜기라는 생물이 있어. 개구리라는 생물이 많아지면 메뚜기라는 생물이 줄어들지. 왜? 개구리는 뭘 잡아먹지? 메뚜기 잡아먹잖아요. 또 동물이라는 그 생물이 배설물에 의해서 식물의 씨가 퍼짐으로써 식물이 또 잘 자라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지. 생물적 요인끼리 상호작용.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작용의 예가 여기 나와 있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반작용, 그것의 예가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비생물적 요인에는 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고,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또 확인해라, 얘들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